특히 지난 금요일 증시를 끌어내렸던 원인이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낮추는 세제 개편안이었는데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여당이 기준을 다시 논의 중이라고요. 네,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청원은 오전 10시 56분 기준 12만 15명으로 나흘 만에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국민동의 안건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돼서 심의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주식 양도세부과 대주주 기준 논란이 확산되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전 민주당 최고위 종료 전 한정희 정책위 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 B안을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김종윤입니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오늘 본회의에서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강행 처리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이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입법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윤입니다. 여야가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겠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통과시킨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이 대상인데요. 정청래 당대표 체제 출범과 함께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선 가운데 단일 법안이자 대외적 상징성이 큰 노란봉투법이 먼저 상정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는데요. 민주당도 이에 대응해 24시간이 지나면 토론 종결을 위한 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안 처리가 쉬워 보이지는 않네요. 네, 가장 먼저 본회의에 상정되는 법안은 첫 필리버스터가 종료되는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쯤 처리될 전망인데요. 7월 국회 회기가 내일까지인 만큼 노란봉투법을 제외한 2차 상법 개정안과 방송 3법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는 8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이어 소집해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회기를 넘겨서라도 쟁점 법안 1개씩을 통과시켜 이달 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라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소상공인 매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매출이 50% 넘게 급증한 업종도 있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영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일단 소상공인의 매출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늘었나요? 네,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소비 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달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 동안만 전국 소상공인 카드 매출 평균이 전주보다 2.2%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남 9.4%, 전북 7.5%, 강원 6.6% 등으로 이들 지역에서 매출 증가폭이 컸고 반면 서울과 제주는 매출이 줄었습니다. 소비 쿠폰은 사업 개시 11일째인 지난달 31일 기준 전 국민의 90%인 4,555만 명이 신청했고 지급액 규모는 8조 2,371억 원입니다. 그 가운데 특히 매출 효과가 컸던 업종은 어딘가요? 네, 업종별로 보면 안경점 매출이 무려 56% 넘게 증가했고 의류가 28%, 외국어 학원과 미용업 매출도 20%대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외식업 가운데선 면요리 전문점이 25%로 매출 효과가 컸고 피자와 초밥 등도 20% 넘는 매출 증가가 확인됐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기초연금과 관련해서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을 지원한다는 취지와 달리 일부 자산가들에게도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대적인 검증대에 오릅니다. 서주영 기자. 네, 수진입니다. 소득이 높은 노인들의 연금 수령으로 지적이 나왔었는데 이제 손을 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기초연금 산정 기준 산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하위 70%가 받고 있는데요. 노인 가구의 근로사업소득과 주택 금융자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수급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소득 재산을 파악하는 방식이나 70% 경계선을 예측하는 계산 모형 자체에 오류가 있는지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소득이 많아도 기초연금을 탄다는 논란이 있어 왔죠.
네, 정부는 매년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기준을 매기는데요. 올해는 월 228만 원, 부부 합산 월 364만 8천 원 이하를 번다면 수급 대상입니다. 다만 이는 각종 공제를 적용한 값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인당 월 437만 원, 부부로는 월 745만 원에 달하는 근로소득을 버는 경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에 따라 기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현재는 받지 못하지만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되는 등의 변화가 예상됩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단말기 유통법, 이른바 단톡법이 폐지된 지 열흘이 넘었지만 이동통신 시장은 큰 동요 없이 차분한 모습입니다. 보조금 경쟁이 격화되면서 번호 이동이 활발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통신사를 갈아탄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단통법이 폐지된 지난달 22일부터 31일까지 열흘간 번호 이동 건수는 모두 15만 2,4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통신사를 옮긴 가입자 수가 하루 평균 15,000여 명 정도인 셈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태 이전 4월 초중순 하루 평균 7,000에서 10,000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최대 2배 정도 증가한 수치지만 가입자 이탈이 집중됐던 지난 5월과 6월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단통법 폐지 시 기대했던 이 공짜폰도 시장에 보이지 않고 있고 통신사를 옮길 정도로 할인 혜택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서입니다. 최근 출시된 갤럭시 Z 폴드 7 같은 이 삼성 플래그십 모델 지원금 역시 60에서 최대 80만 원으로 단통법 폐지 이전과 큰 차이가 없고 월 10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를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것도 부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통신사들의 눈치 보기도 원인이라고요? 맞습니다. 과도한 이 보조금을 먼저 풀었다가 자칫 출혈 경쟁을 유발한 통신사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또 개정법 시행령이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마케팅을 펼치면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감독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통사를 거치지 않고 단말기만 구매하는 자급제 폰으로 알뜰폰을 개통해 이 통신요금을 아끼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도 원인인데요. 전체 이동통신 회선 중 알뜰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12월 6.85%에서 올해 5월에는 17.47%로 늘어난 게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애플의 이 아이폰 신제품이 3분기 중 출시될 예정이고 삼성의 갤럭시 S26 시리즈가 내년 상반기에 나오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우체국이 파격적인 서비스로 예금자 잡기에 나섰습니다. 예금만 해도 여행이나 세차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오르자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시중은행은 되레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우체국에서 이런 서비스는 잘 못 본 것 같은데요. 네,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예금 우수 고객에 생활 밀착형 우대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여행 상품 예약 할인과 단기 렌터카, 출장 세차, 상조 서비스 이용 할인 등 비금융 제휴 혜택이 포함돼 눈길을 끕니다. 기존 우대 서비스는 수수료 면제 등 금융 거래와 연계된 서비스가 대부분이었는데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까지 혜택 범위를 넓힌 겁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다음 달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전액이 보호되는데요. 이렇다 보니 통상 다른 예금에 비해 금리 수준이 낮아서 이같이 차별화된 혜택으로 예금자 이탈 방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르다 보니까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는데 금리 경쟁도 한창이죠. 네, 최근 이금융인 저축은행은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지만 반대로 예금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79곳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올 초 연 2%대까지 내려갔다 다시 연 3%대로 올랐습니다.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 영업이 제한적인 점은 변수지만 최근 이 대통령이 수신 금리 인하 자제를 당부하면서 이 금융권 자금 유입 규모가 커질 전망입니다. 반면 5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2%대로 기준금리가 내려갈 경우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 공급 속도를 조절 중인 만큼 자금 도달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은행 창구에서 고액의 현금을 찾으려면 이제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야 합니다. 강화된 문진 절차도 하나하나 거쳐야 해서 고객 입장에선 창구 업무가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앞으로 창구에서 인출을 할 때 동영상을 의무적으로 봐야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5대 은행 모두 경찰청 동영상을 500만 원 이상 창구 인출 고객에게 반드시 시청하게 한 뒤에 출금액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보이스피싱 예방용 동영상은 짧으면 15초 길이, 길면 4분이 약간 넘습니다. 최근 발생했던 보이스피싱 사례가 담겼고 영상이 길수록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서 고객이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객관화해보도록 만들어줍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상황이 아닌 대다수 고객 입장에서는 영상을 필수로 봐야 하고 길어진 문진에 일일이 답을 해야 해서 은행 업무가 느려졌다는 답답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문진이 얼마나 길어졌길래 그 정도인가요? 우선 창구에선 최신 피해 사례가 반영된 문진표를 고객이 직접 읽어본 뒤에 주요 키워드는 고객이 자필로 직접 기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개별 고객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주 피해 대상이 되곤 하는 고령층이라면 문진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500만 원 미만 거래 때도 피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강화된 문진표를 쓰게 될 수 있어서 거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상을 자동화 기기에서 인출할 때나 은행 앱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할 때도 문진이 길어졌는데요. 은행 직원이 배석해 있지 않아 고객이 문진을 대충 읽고 획일적 답변을 누르고 넘겨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과 아니요 질문이 번갈아 나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 기업을 결합하면서 좌석 평균 운임을 특정 비율 이상으로 올리지 않겠다는 조건을 걸었는데요. 그런데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인가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에게 121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121억 원은 1999년 기업결합 이행 강제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이행 강제금 제도는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리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며 코로나 시기 이전인 2019년의 평균 운임 대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비행기 값을 올리지 못하도록 조건을 걸었습니다. 거대 항공사가 시장 내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이 이를 어기면서 검찰 수사까지 받을 상황이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선에서 어긴 건가요? 네, 지난 1분기 점검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인천 바르셀로나, 인천 프랑크푸르트 등 4개 노선에서 평균 운임 인상 한도를 최소 1.3%에서 최대 28.25%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더 받은 운임은 6억 8천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중 핵심 사항을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은 것을 엄중하게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처분을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할인 쿠폰 지급 등 총 31억 원 상당의 소비자 보상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지난달 2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운임 한도 위반이 고의가 아니며 새롭게 도입한 운임 인상 한도 관리 시스템의 오류 때문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이 오늘 오전 김건희 특검 소환 조사에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근이 설립한 렌터카 업체에 투자한 돈이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특검에 출석한 조 부회장이 입장을 밝혔나요? 네, 오늘 오전 9시 45분쯤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이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지만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35억 투자한 경위가 어떻게 되세요? 오늘 조사는 지난달 21일 조 부회장의 해외 일정으로 그리고 지난 1일 특검의 압수수색으로 두 차례 미뤄진 조사입니다. 특검은 HS 효성이 지난 2023년 계열사를 동원해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 설립한 업체에 참여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에 35억 원가량을 투자한 이유를 조사합니다.
당시 IMS 모빌리티가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특검은 HS 효성의 투자가 이 업체와 김 여사의 관계를 고려해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조 부회장이 이 투자에 직접 관여했는지도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HS 효성은 계열 분리한 지 1년 만에 오너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특검은 지난 1일 HS 효성 본사 등을 압수수색할 당시 영장에 조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습니다. 오늘 조 부회장 소환 조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1일 조 부회장을 소환할 때만 해도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압박 수위가 높아진 겁니다. 이번 게이트로 지난해 7월 효성그룹에서 계열 분리한 HS 효성은 출범 1년 만에 오너 리스크에 직면하면서 신사업 투자 등 경영상 제동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개봉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인기가 거센데요. 이에 관련 산업들도 수혜를 받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 기자. 네, 이광호입니다. 줄여서 캐대헌이라고 부르는데 인기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 애니메이션의 대표 수록곡이 영국에서 음원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2012년 강남스타일 이후 13년 만에 K-팝의 영국 차트 정상을 차지한 건데요. 또 빌보드 핫 100에서도 2위로 5주째 차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음원의 인기가 애니메이션 자체에 대한 관심을 유지시켜주면서 관련 상품과 문화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내 인기 캐릭터의 모티브인 호랑이 민화를 볼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달 70만 명에 육박하는 관람객이 방문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34만 명보다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호랑이 모양의 기념품은 10차 예약 판매를 준비할 정도로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군으로도 온기가 퍼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애니메이션의 초반에 등장하는 컵라면 먹는 장면에 힘입어 불닭볶음면과 신라면의 영문 검색량은 지난달 정점을 찍으면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또 김밥 먹는 장면이 인기를 끌자 미국의 냉동 김밥을 수출하는 우양은 주가가 6월 말 2,000원대에서 최근 4,000원대로 60% 넘게 뛰었습니다. K-팝에서 시작된 인기가 다양한 문화로 확산되면서 앞으로도 여러 산업군이 함께 관심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SBS 비즈 이광호입니다. NH투자증권이 종합투자계좌 IMA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를 위해 6,5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최근 결의했는데요. 이처럼 NH투자증권이 IMA 사업에 뛰어들면서 그간 사업 진출을 공식화했던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호입니다. NH투자증권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자기 자본 8조 원을 마쳤네요. 네, NH투자증권이 지난달 3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농협금융지주를 대상으로 3자 배정 형식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는데요. NH투자증권의 자기 자본은 온 1분기 기준 7조 2,459억 원입니다. 2분기 늘어난 자기 자본과 유상증자로 확보한 6,500억 원을 더하면 종합투자계좌 IMA 사업 요건인 자기 자본 8조 원을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NH투자증권은 대표이사를 총괄 책임자로 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 다음 달 안에 인가 신청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증권사 입장에서는 자기 자본 8조 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되면 발행어음과 IMA를 합해 자기 자본의 300% 규모의 자금을 장기간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경쟁력이 생기게 됐는데요. 이와 더불어 내년부터 종투사 자격 지정 요건의 문턱이 높아지면서 올해 안에 인가를 받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런데 원래 당초 거론됐던 건 양강 구도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간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IMA 사업에 공식적으로 도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당초 IMA는 지난 2017년 증권사 대형화와 투자 활성화라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실제 인가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당국은 8년 만에 제도를 손질해 부동산 쏠림을 막고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내 IMA 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인데요. 미래와 한투 양강구도에서 NH투자증권이 뛰어들면서 1호 IMA 사업자 타이틀을 확보하기 위한 새 증권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미국의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5월과 6월 증가폭도 당초 발표된 수치에서 대폭 하향 수정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월가에선 미 연준이 오는 9월 금리를 내릴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는데요. 0.5%포인트 인하를 뜻하는 B컷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일단 시장이 바라보는 9월 금리 인하 확률이 얼마나 높아졌나요? 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패드워치를 보면 9월 0.25%포인트 금리 인하 확률은 현재 80.7%까지 상승했습니다. 이틀 전에는 약 38% 수준이었는데 고용지표 발표 직후 급등한 겁니다. 반대로 유지될 것이란 전망은 62%에서 조금 전 19.3%로 낮아졌습니다. 일각에서는 0.5%포인트 내리는 B컷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릭 리더 글로벌 채권 부문 최고 투자 책임자는 9월 금리 인하를 위해 연준이 필요했던 증거가 이번 고용보고서에 나타났다며 월간 일자리 증가폭이 10만 개를 계속 밑돌면 9월 0.5%포인트 인하도 가능하다고 예측했습니다. 또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 주말 사이 연준 내부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왔죠. 네, 지난달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의견을 냈던 미셸 보먼 미 연준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고용시장 약화에 대비해 금리 인하 등 선제적인 통화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고용시장이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면서도 임금과 실업률 등 여러 면에서 아직 괜찮아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와 베스 헤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도 금리 유지 결정을 옹호했는데요. 헤맥 총재는 7월 고용지표는 실망스럽지만 미국 고용시장은 건전한 상태라며 단일 지표의 과잉 반응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